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당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대행의 대행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내란 사태 후폭풍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최상목 대행체제의 운명도 가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권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연속 탄핵 소추. 총리마저 탄핵해선 안 된다며 국무위원들은 집단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뻣뻣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위원들 지금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은기 의원님, 지금 이은기 의원님 묻는 것만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답변해 주세요. 생각하십니까? 묻는 것만.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떠났고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야당에선 최상목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십시오. 최상목 대행에게 임박한 난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마지노선인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최상목 대행의 운명도 한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체제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외교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비상정부 원팀 꾸리기에 나섰는데요.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기능은 마비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헌전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새 역할을 해야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 외부 일정 대신에 업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외교와 국방에 대한 집중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정부 운영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달리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기재부에는 없습니다. 최 대행을 정점으로 총리실과 국가안보실, 외교,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 발등에 부른 대외 신인도 유지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나 등급 전망이라도 강등되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입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권한 대행을 수행한 적이 없고 구체적 법조문도 선례와 판례도 없습니다. 현상 유지가 최선인지 적극적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 권한의 범위도 고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정치적 쟁점 사안이 그렇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리는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지금 여와 야는 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무위원이 14명이 돼서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수 15인 이상을 못 맞추게 돼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정쟁에 최소한의 정부 기능마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 불법 수사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소환 통보는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 일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세 번 모두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공수처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 비서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12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같은 날 진행되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도 집행했는데 통화 내역을 근거로 계엄 당일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첫 소환이 불발되고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토요일 저녁에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 연기를 요청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장소를 국회 밖 당사로 바꿨다는 겁니다. 또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의원을 모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넘어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면은 이 본회의 이 표결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도 계엄 선포 1시간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추 전 원내대표의 주장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른바 비선에서 계엄에 관여했던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했다는 점집에서 발견된 자필 수첩은 60여 쪽 분량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회 봉쇄와 북한의 공격 유도처럼 계엄 계획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치인은 수거 대상으로 적혔고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겼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첩 내용과 계엄 사태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메모가 실제로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각을 적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계엄 사태 속 수첩의 역할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는데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안종범 수첩과 달리 작성 시점이나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탓에 수첩 내용이 각각 주요 피의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노상원 전 사령관과 인연이 있고 자문을 구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선포 후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득한 경험, 지식 또는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어질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형태로 다시 확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제출 형태에서 한 차례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다가 변호인 측 문제 제기로 중단됐고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나 김 전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을 정당화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와 판박이인데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2분 만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나흘 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과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채 가상 서버만 제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도 거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로는 거짓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할 당시 서버를 포함해 모든 전산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도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126건을 모두 근거 없음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엔 보수단체가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줄곧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걸 두고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민감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2차 계엄을 언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추가 계엄을 내려서라도 국회 무력화를 밀어붙이려던 시도로 보이는데 검찰도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면서 2차 계엄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내렸던 그날 밤 윤 대통령은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이었던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국회 진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밝힌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2번, 3번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지 3시간 반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계엄을 해제한 것도 결국 2차 계엄을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무력화 뒤엔 어떤 수순을 밟으려 했을까? 검찰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령한 포고령을 넘어 실제로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아예 해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는 대목인데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 등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와 실행 시점을 보면 정치적 위기와 겹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계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계엄이 처음으로 논의된 시점으로 특정한 건 3월 말부터 4월 초입니다. 야당이 압승했던 총선 시기와 맞물립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5월에서 6월, 8월에도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주치권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들어선 이른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정치권 이슈를 모두 빨아들였고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얼룩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건 10월 마지막 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까지 계엄 사태 핵심이 참석한 자리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계엄 계획을 선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로 곤두박질 쳤던 시기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9일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폐악질을 한다며 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날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4차 장외 집회가 있던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된 상태로 본회의 목전에 이르렀던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병력 동원 계획을 묻고 포고령을 다듬어 이틀 뒤인 지난 3일 실제 비상계엄 실행에 나섰습니다. YTN 김용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며 정치권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여당 인사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이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 사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판 전두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무력을 동원해 국가전복을 시도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내란죄가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이를 부정하고 되려 탄핵이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을 한다며 여당 지도부 등의 고발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유튜버를 포함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대략 한 10여 명 정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 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특별법도 연초에 발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장외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집회에 참석하며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고발을 혼란과 공포조장 정치의 본격화라고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선전선동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주요 관계자 역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현실의 절대 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해 내겠습니다. 초위 권한대행 탄핵 등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며 대야 발언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비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당 안팎에선 계엄 사태를 둘러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 폭탄에 이어 집회를 여는 등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 실력 행사에 입장 발표의 방식과 내용, 수위 등을 고심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체포영장 집행 등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가 가시화할 경우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하를 밑도는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서울 도심은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광화문 인근에선 이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리며 일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영하 5도에 달하는 추위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은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과 목도리로 중무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날씨가 춥긴 한데 아들과 함께 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자녀와 함께 집회를 찾은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 같이 보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냥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지나 명동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였다며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탄핵 찬반 집회로 광화문 주변 사직로와 효자로 등 일부 도로는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부산 시민 수천 명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가 8시간 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시민 수천 명은 어제 오후 부산 남구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탄핵에 대한 박 의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고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수영 의원 부산 지역 사무소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힐 걸 요구하며 시민과 경찰 사이 대치가 벌어진 걸 두고 겁박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전 11시부터 불법 시위대의 박 의원 사무실 기습 점거가 이어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사법부 판단 영역이니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고성이 시작됐다며 세 차례 퇴거 요청에도 요지부동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무려 80원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런 환율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은행은 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넘어선 건 지난달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어두워진 수출 전망에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달러 강세를 부추긴 여파가 겹쳤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환율에 기름을 부은 건 비상계엄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1,425원으로 뛰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1차 표결 무산 뒤에는 1,43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후 한덕수 대행 탄핵안까지 통과되자 1,500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24일 동안 80원 넘게 폭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고환율이 직격탄이 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제2의 외환위기 우려까지 불거졌습니다. 마지노선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뚝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결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나타난 현상이지.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액은 200억 달러에 그쳤지만 현재는 4,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여력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환율 불안보다 경기를 먼저 챙기는 쪽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옮기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이례적으로 예고한 겁니다. 내수가 위축이 되고 고용이 위축이 되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고용이 위축이 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들이 계속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경기 대응이 자칫 늦어져 내수와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지면 원화값이 끝모르게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악순환 끊어내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북한이 범죄자 출신을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일기를 공개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조국이 새 기회를 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모눈 종이에 푸른색 볼펜으로 흘려 쓴 메모. 쿠르스크에서 사살된 북한군 병사가 지니고 있었던 거라며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세 번째 기록입니다.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조국은 새 출발을 할 길을 열어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답의 길밖에 없다며 작전에서 대오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한 뒤 전투에서 승리해 조국으로 돌아가면 당에 청원할 거란 문장으로 글은 끝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사 가운데 범죄자 출신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병사들이 사면이나 감형을 받으리란 기대를 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제공한 채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ові та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і наглядачі взагалі не зацікавлені у виживанні цих корейців. Все у них робиться так, щоб для нас було неможливо захопити корейців в полон. 앞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죄수들을 용병으로 뽑아 최전선에 투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요즘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상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에 북한 군인들을 앞세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파병 군인들을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북한 군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 공급을 늘리기 위해 KN-23 탄도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2만 개를 러시아로 보냈고 많게는 8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지난해 공식 수출액이 4,800억 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다 군인 10,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계산해도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얻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실전 경험과 무기 체계를 시험해 볼 기회도 얻었고 무엇보다 러시아에서 탄도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And in return, of course, what is Kim Jong-un after? The simple matter of food and missile tech, possibly nuclear tech. 북한은 엄청난 사상자를 대가로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지상전 공격 수단인 드론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한반도 구릉지대 침투 훈련을 주로 받았던 북한군이 평지 참호전에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러시아에 너무 많은 무기를 보내 내부적으로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Kim called Russia North Korea's most honest friend. What does that mean for China, which is North Korea's largest economic partner? China has been much more valuable for North Korea than Russia has been. 북한은 대부분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어 러시아와는 무기를 제외하고는 주고받을 게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국제 무역에 차지하는 비율은 2%가 채 안 되지만 중국은 90%가 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5일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푸틴이 여객기 격추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크렘린궁은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을 격퇴하고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오인 격추를 인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 영공에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에서 러시아가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크렘린궁은 사고 당시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을 격퇴하고 있었다며 오인 격추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아제르바이잔 항공 J2 8243편 여객기는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던 중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습니다. 여객기에는 모두 67명이 타고 있었는데 29명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고 직후 러시아 측은 여객기가 세 대와 충돌했다고 밝혔지만 추락 지점이 항로에서 크게 벗어났고 기체에 구멍이 많이 뚫린 점 등으로 격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20'ye gelmiyor. Yarım saat molarda havaya kalkandan sonra hislerdik. 2 defa partlayış oldu. Elə bir ema edirdi. Öyle eniş olmadı. 이어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 미사일이나 그 파편에 맞았다는 예비조사 결론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러시아 측이 의혹을 인정한 것입니다. Ama Azərbaycan tərəfinin ilkin gəldiyi qənaət bundan ibarətdir ki, burada kənar müdaxilə mütləq şəkildə.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통화한 뒤 SNS에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다양한 미중 간 대화 채널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이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가 미중 대화를 실질적인 변화 없이 끝없는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인식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개설한 20여 개의 고위급 채널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대화가 자국 이익에 항상 부합한다고 보며 반복되는 대화 장치에서 얻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천명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장관들을 미국 플로리다주에 급파해 트럼프 측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AP통신은 캐나다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과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도착해 트럼프 측과 회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과 내무장관으로 각각 내정된 하워드 러트닉과 더그 버검을 만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고 르블랑 장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캐나다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설명하고 펜타닐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해양오염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 한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발견돼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푸른 파도와 하얀 모래가 아름다운 세계적인 관광 명소, 호주 시드니 쿠지 해변.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러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에 얼마 전부터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들이 나타났습니다. I went for a swim in the morning like I usually do, and then I saw the tarballs on the beach but didn't think anything of it. And then later that day they had barricaded it off and closed the beach to inspect the tarballs. 호주 당국은 당초 기름 누출로 인해 만들어지는 타르볼로 예측했는데 분석 결과 30% 정도의 화석 연료와 인간이 만들어낸 하수 찌꺼기 70%가 섞인 덩어리, 일명 펫버그로 밝혀졌습니다. 비누 찌꺼기와 인간의 배설물 등이 하수도에서 섞일 때 칼슘이 유기 화학 물질을 불용성 덩어리로 응집한 것인데 주로 유럽 도시의 더러운 하수도에서 발견돼 이번처럼 해변에 나타난 건 이례적입니다. At first they thought it was just tar from the ships that had come off the boats, but now recently they found that the tar balls are very toxic. 전문가들은 이러한 찌꺼기들이 단순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을 넘어 해양 생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물고기 등이 섭취하면 체내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My belief is that there's been some sort of industrial scale dumping of oil, cooking oil or some sort of oil into the sewage, and it's coalesced into these balls that have come into Sydney's beaches. 문제는 시드니 쿠지 해변 이외에도 추가로 8개 해변에서도 검은 공이 발견됐는데 여전히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단 겁니다. 호주 당국은 검은 공이 발견된 해변들을 잠정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역시 약 80kg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단순한 정화 작업을 넘어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We were cleaning along the beach and in the areas around the beach leading up to the beach. We even got solar panels, we got a broken glass windscreen, we got there's still a lot of bottles and cans into the river and ultimately into the bay and the ocean.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운 검은공 사태.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개인들도 적극적인 실천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줄리엣 역할로 세계적 인기를 모았던 배우 올리비에 하세가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하세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고인은 암으로 투병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한 하세는 1969년 골든글로브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로봇과 센서를 이용해 방사성 핵종을 기존보다 3배나 빠르게 분리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나뉩니다. 준위별로 적절한 보관 장소와 처리 방법을 고르려면 먼저 폐기물의 종류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 분석이 필수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안에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핵종 분석 과정은 크게 시료를 준비하는 전처리, 시료에 시약을 투입하는 분리,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 총 3단계로 나뉘는데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방사성 물질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수분에서 수시간, 길게는 며칠까지도 소요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중에서 분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약 3배 단축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액체 취급 로봇으로 사람이 방사성 시료와 접촉하지 않고 로봇이 시약을 투입합니다. 그런 다음 시약 반응으로 분리된 시료는 각각 구분돼 다음 계측 과정으로 이동합니다. 로봇 덕분에 시료가 잔류하거나 막힐 우려가 있는 밸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방사성 시료와 접촉하는 구성품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교차 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분리용기 상단에 있는 작은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시약이 모두 들어갔는지 감지하고 핵종이 분리되거나 흡착되는 과정이 끝났는지를 즉각 알려줍니다. 분리용기 내부의 흡착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센서 덕분에 핵종을 더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험 결과 기존보다 핵종을 3배 빠르게 분리하면서도 약 90% 수준의 높은 핵종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이 자동화 장치를 향후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연구원에 많은 양을 보관 중인 임시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드럼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함으로써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방사성 폐기물을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고준위 폐기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 상용화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SNS를 통해 간편하게 만화를 보는 인스타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가 만화를 보는 주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인스타툰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이경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의 취미로 자리 잡은 웹툰. 그런데 웹툰 플랫폼이 아닌 SNS에 올라오는 만화, 이른바 인스타툰의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10장 내외 혹은 그보다 더 짧은 분량으로 올라오는 만화들. 짬날 때 간단히 볼 수 있고 대부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심심할 때 보면 재밌을 때도 있고 좀 가끔 유익한 내용을 담은 웹툰들도 있더라고요. 피드 보다가 뜨면 그냥 제목 보고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들어가게 되고. 3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툰 오솔스월드의 오솔 작가. 취업준비생 기간을 거쳐 건설업계에 취직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창작자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분량이나 연재 주기 등을 맞춰야 해 진입장벽이 높은 웹툰 플랫폼 대신 SNS에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고민도 많은 20대 중후반. 비슷한 고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친구한테 열등감 느낀 얘기, 뭐 연애하다가 뭐 자존감이 떨어져서 뭐 싸운 얘기. 실제로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뭐 지인들이나 그런 앞에서 잘 꺼내지 않는 얘기를 그냥 제가 한번 만화로 그려보면은 사람들이 공감을 사지 않을까. 독자들이 보낸 말 못할 고민 사연은 물론 이런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제 고민을 받는 그런 장을 열어요. 스토리에 대신 고민을 올려드린다든지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설문을 해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고민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고민하는지가 눈에 보여지거든요. 이렇듯 인스타툰은 대부분 직장 생활과 연애, 육아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독자들끼리의 소통도 가능해 공감과 위로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독자님들끼리 좀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캐릭터 좋아하고 위로 좋아하고 하니까 관계를 쌓아가고 계시더라고요. 독자분들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또 취향에 맞는 만화를 플랫폼 이동 없이 즐길 수 있고 세계관과 캐릭터를 알아야 즐길 수 있는 기존 웹툰보다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웹툰이 시작할 때는 스낵 컬처 느낌이 강했어요. 수다를 볼 수 있었는데 점점 헤비해졌죠.
가볍게 가려고 하는 욕망도 좀 있고 그 시장을 아주 절묘하게 인스타툰이 받아주고 있다고 봐요. 실제 온라인 만화를 볼 때 이용하는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에 이어 인스타그램이 4위를 차지하는 등 인스타툰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간결함,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붓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툰. SNS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창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웹툰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5월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국제여객과 화물 수요가 늘어날 거라며 승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CS 김동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제공항 승격 요구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여객과 화물의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본 겁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9명에 실무자 6명으로 실무단을 꾸렸고 국제공항 재편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천공항이 국제공항 승격이 되면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전남의 남중권 지역의 도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또 우리는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MRO가 경남도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공항공사와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비즈니스 승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탑승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청사를 비롯해서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형태로 거듭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기대가.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함께 다시 논의가 활발해진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휴일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 대구는 영하 1.7도, 부산은 영하 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5도, 대전이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겠고요. 주 중반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